팔의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밖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뷰카와 바니 시대에 필요한 정치행정의 운영 원리인데 이 영어 표현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정치부는 그러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미국 장로교 헌법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총회헌법 2편의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교리답이 2편에 있는데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을 보니까 2편에 거기는 government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라고 표현했지만 미국의 원문에는 gov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정부를 세울 때 미국 장로교 헌법을 보고 헌법을 기초한 것처럼 정부라는 말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라 모든 치리 조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여기에 표현하는 government, 정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치 행정의 원리인데 사실은 치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맞는데 저희 헌법에 또 치리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 노회, 총회의 중요한 세 개의 큰 치리회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목은 운영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시대의 맥락,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맥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맥락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육군 참모대학이 냉전 시대를 맞으면서 설정한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BUCA라는 말인데 여기서 V는 volatility에서 변동적이다. 그 다음에 U는 uncertainty,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C는 complexity, 굉장히 복잡하고, A는 ambiguity,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냉전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동적이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이다. 그런 시대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어떤 필요한 대응력은 회복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력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국말에서 회복 탄력성은 그 말 자체가 애매합니다. 영어에서는 이거를 resilience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이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세탁소,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음식점, 음식도 그런 레스토랑 같이 큰 규모가 아니라 의자가 없이 음식만 이렇게 주문하고 받아가는 그걸 캐리아웃 이슈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당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거리 때문에 전부 문을 닫아라 라고 하면 그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1년 2년 동안 거의 미국에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정부가 한 정책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 정책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포가 주변에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평소에 수입을 가져왔던 그 증명서나 세금 기록만 제출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모두 전적으로 100% 지원해 줬습니다. 종업원 인건비, 기타 자재비 포함해서 어떤 분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분들은 평소도 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한 분들은 전혀 경제적인 손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끝나니까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충분히 일어서서 지금은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도와준 것은 자본주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 개념은 뭡니까? 개인의 책임이죠. 근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패망하지 않고 도산하지 않고 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회복 탄력성.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교회 회복, 예배 회복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지만 교인들의 삶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를 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내세워야 되는데 요즘 우리 세상에 너무 거짓 뉴스가 많습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고 싶은 유튜브만 계속 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확하게 민첩하게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시대에서는 좀 단순화시켜서 살펴보는 그런 지혜 그리고 모호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호기심을 발휘해서 학습하는 능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뷰카라는 시대로 대변됐다면 최근에 와서는 자마이스 카쇼라는 미래학자는 미국의 교수인데요. 미래학자는 반이라고 북카도 이미 시대가 좀 지나고 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셨는데 여기서 반이 B는 브리틀이라는 깨어지기 쉽다는 우리 세상이 요즘 세상이 굉장히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앞서 말씀드린 ambiguity 굉장히 모호하고 그 다음에 N은 non-linearity라는 이거는 선행이 세상이 일직선으로 흘러가지 않고 꼬이고 엉켜있다는 뜻입니다. 꼬이고 엉켜있다는 일직선으로 선행이 아니라는 굉장히 꼬여있고 엉켜있다. 그 다음에 I는 incomprehensible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애매하고 정보를 엄청나게 줘도 그 정보가 많은 정보가 해석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한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반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깨어지기 쉽고 불안하고 꼬이고 엉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목사님들께서도 뭔가 새로운 이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이런 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복 탄력성이 깨어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해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가 이게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분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딱 맞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왜? 깨어지기 쉬우니까요. 넘어지기 쉬우니까 항상 여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참 글씨가 좀 작아서 멀리 계신 분은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공감. 얼마 전에 대관령 배추 농사가 망했을 때에 배추값이 금값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무회의를 하면서 배추를 걱정하니까 어떤 분이 배추로 김치를 못 해먹으면 양배추로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했다고 굉장한 비난을 받았죠. 그런 말들은 공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공감을 해줘야 되지. 근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 써주는 것, 연민을 가지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선형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엉켜있어야 되는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후 맥락을 앞뒤 좌우 위아래를 설명을 해줘야 꼬여있는 엉켜있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뒤에 계신 분은 아마 이
화상이 좀 작아서 보이지 않을 텐데요. 그 다음에 유연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에서도 엄청난 유연성이 필요하죠.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력.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투명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에 투영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실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율 실천운동에서 발표한 작년 2023년 자료인데 요즘 이제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만 정치운동을 제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선거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추세를 잘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 뭐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사회 생각도 추세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추세를 보면 2008년부터 쭉 보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한 20% 정도는 우리 교회를 상당히 신뢰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40% 정도, 30% 정도는 보통,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쭉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이것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이 그림을 보시면 진한 풀의 색깔은 변동이 없어요. 한 20% 정도는 든든한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색깔은 한동안은 쭉 한 40%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70%, 75%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이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분의 2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보통으로 생각하는 약한 푸른색이 없어졌어요. 약한 푸른색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 정도는 여전히 신뢰하고 쭉 이어져 오지만 나머지 한 3분의 2는 1000명의 3분의 2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반응하는 것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지표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일부에서는 너무 과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외면할 수 없다면 조금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자세히 쳐다보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 저기 보면 우리 교회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면 몇 가지 그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투명하게 재정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교회 투명한 재정 사용.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의 삶과 교인의 삶.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속하고요. 예, 그 다음에 타 종교에 대한 관용, 그 다음에 교회 성장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온 개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3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교회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목사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테고요. 성장 제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도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 부상된 이기주의 한 모습은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거리두기를 좀 이렇게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그것이 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죠. 물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비친 모습은 조금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약간 이 조사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과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한 3분의 정도가 신뢰잖아요. 그럼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마치 당구를 치듯이 바로 신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당구는 뭡니까? 3 쿠션이죠. 이쪽을 때려서 이것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점수가 나는 그런 게임이 당구 게임이라고 그러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무엇을 개선했을 때 그 역량을 통해서 신뢰가 간접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의 역량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여기는 한 8개 정도를 적었습니다. 참여성, 적법성, 투명성, 대응성, 합의성, 형평성, 효과성, 책무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전반적으로 교회의 신뢰가 향상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사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가버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대학 다니실 때 가버넌스라는 영어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대학 때 가버넌스라는 영어 단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행정학이나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버넌스예요. 이 가버넌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치리가 됩니다. 치자는 그러니까 다스릴 치, 다스릴 리. 그게 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리해도 당회, 노회, 총회도 치리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리의 원리가 여기에 적혀 있는 8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 치리의 핵심적인 원리가 뭘까? 라고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정리한 게 이 그림입니다. 좋은 운영 원리, good governance, 영어로 이야기하면 good governance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여성, 법치, rule of law, 그 다음에 투명성, transparency, 합의성, consensus, 책무성,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요즘 유엔이 많이 강조하는 포용성, 그 다음에 대응성, 이런 것들이 좋은 운영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계에서도 이런 치리 원리, 운영 원리에 관한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 잘 적용해야 할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연구 논문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다, accountability,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개념이 계속 시대가 지나면서 확장 발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있게 한다는 것도 처음은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장로님께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고 질문에 들어오면 응답하는 answerability, 질문에 대한 답. 그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수월성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것도 이제는 비밀을 약간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에서 더 명확하게, 그 다음에 어디든지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정부도 불만을 통로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로 문을 조금 열어주도록 하는 것이 참여라면 그로서는 부족하고요. 계속 참여의 통로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참여 통로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책무를 보겠습니다. 책무. 이 책무를 보면 accountable governance라는 건데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뭡니까? 법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걸 잘 지켜. 그래서 책임을 잘 지는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이고, 그보다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단계가 다양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 앤서를 비례. 그러니까 누굽니까?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국민이 질문하면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분의 책임이에요.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것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저희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는 수준까지 가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무성이라는 것은 행동을 책임지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응답해야 합니다. 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느 그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목사님 혹시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침팬지 폴리틱스는 우리말로 침팬지 정치학이죠. 그러니까 어떤 침팬지를 이렇게 사육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오랫동안 침팬지를 살펴보니까 동물 세계는 항상 우두머리를 가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동물이 집단을 이루면 그 중에서 항상 우두머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되는 그 과정도 보니까 동물 세계를 긴히 간축해 보니까 동물들도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고 또는 2등, 3등을 쳐내기 위해서는 제3의 협력자를 구해서 2등, 3등을 제거하고 이런 세계가 침팬지 폴리틱스의 책의 요체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치부에 계신 목사님들은 정치를 혐오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요즘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의 몸속에 이미 침팬지도 폴리틱스가 그보다 더 머리가 우수한 인간에게는 정치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혐오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인간은 어차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정치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정치부 목사님,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를 가지면서 사회의 역사를,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 침팬지 폴리틱스에서 대장 동물은 약한 동물을 보호하니까 오히려 그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발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무성도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무책임한 행태는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임감 있는 행토는 상황을,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총회의 모습에서 경매 사건을 보면서 초기에는 조금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호소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이제 법적인 문제는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책무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항상 사고는 터지게 돼 있죠. 사고는 터지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고를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도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즘 시대적 요구죠. 이것은 뭐 어떤 사회 분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분명하고 솔직하게, 그 다음에 공개하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적정. 이 합리적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저는
적정한 수준, reasonable, 영어의 표현은 reasonable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평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불평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막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이 투명한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뭐 정부의 고관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는 의항에 있는 건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공직자는 4급 이상, 서기관 이상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급 이상은 그 재산이 모두 관보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 하면 중앙정부의 과장급 정도 되죠. 그 사람들 다 재산을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급은 중앙정부의 한 차관보 정도 되는 계급, 실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1급인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관보에 전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걸 보고 누구는 재산이 얼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여기 목사님들도 건붕의 뭐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 투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지만 투기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사회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죠. 식당도 가보면 웬만한 식당은 이렇게 이제 부엌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고객들이 옛날에는 다 뒷면에서 해 왔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요리하는 모습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부엌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서양의 현재의 모습이고 점점점 사회가 투명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그 사회적 신뢰도 선언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필연적이고 그렇게 가야 할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보겠습니다. 참여. 이 참여, 파티시페이션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자료를 열람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그런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의원 계좌를 공개적으로 하고 재직회를 하더라도 공동의회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모든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모든 뭐 집사님이 좀 이렇게 거친 용어를 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까? 그 외에 이제 협업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지방정부나 외국의 정부는 예산을 짤 때도 의회, 시의회 의원들이 주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마다 요즘은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불러서 주민들 함께 의논해서 예산을 짜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예산을 공무원들만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이렇게 함께 모셔서 예산을 짜는 그런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짜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또 교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시면 더 보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랄까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사회적인 말만 할게요. 교회 이야기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 사다리도 이와 같이 계속 확대되어 간다는 겁니다. 조건 실천 간에 참여의 사다리는 계속 확대해 간다.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참여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없었죠. 그 외에 이제 상징적으로 약간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하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해결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상호 지원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생활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좀 다르네. 교회는 좀 다르네.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목사님들이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는 점점점 투명하게 가고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교수들 그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시민사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면 교회도 그런 방향을 조금만 고민해 주셔야죠. 고민해 주셔야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청년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재판국 전에 국장님 하신 목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법치를 보겠습니다. 전임 재판국장님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법치 누구든 법 위에 있지 않다. 이게 법치의 제일 1원칙입니다. 법치. 그래서 이거는 룰 오브 로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룰 오브 로우가 법의 지배고요. 법에 의한 지배. 룰 바이 로 이것은 옛날 원리. 룰 바이 로는 옛날 원리입니다. 이것은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이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룰 바이 로예요. 법에 의한 지배. 근데 요즘은 룰 바이 로가 아니고 법의 지배. 그러니까 법도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맡겨야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정 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겁니다. 법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까 이것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과거에 본의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들이 다수 위헌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법치의 원칙이고 법에 의한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뭐 법치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유엔의 국제공무원위원회, 유엔이라는 조직은 28개 조직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이 유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뭐 국제노동기구, WHO 국제보건기구 등등 다양한 28개의 기구가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유엔 직원수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 직원에 대한 보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엔 직원은 무조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주는 정부의 보수보다 더 높이 줘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직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보다 보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유엔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공무원들이 대우가 좋은 것이죠. 연금도 좋고요. 우리는 현재 공무원들은 자기 월급에서 9% 내고 정부가 9% 더해서 18% 매달 18% 이제 적립이 되는데 유엔은 자기가 3분의 1 내고 유엔이 3분의 2를 얹어줍니다. 3분의 2를 얹어주니까 훨씬 더 연금이 두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이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끝났습니다. 근데 현재 유엔의 직원들은 주 5일 중에서 이틀은 재택근무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부 공무원들은 다 돌아왔죠. 또 돌아왔고 저희 교회도 한 90% 목사님 90% 이상은 돌아왔죠. 저희 교회는 예 목사님은 뭐 그냥 겸손하게 80%라고 하는데 90% 정도 돌아온 것 같은데 예 근데 선진국 서양의 선진국은 아직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재택근무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첫 번째 팩트고요. 자, 그렇다면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돌아와야 되겠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고요. 그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 송출은 이제는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시고 장비를 개선한다든가 예배를 충실하게 송출하는 것이 각 교회마다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최근에 유튜버를 위해서 장비를 좀 개선했습니다. 예, 마이크도 개선하고 뭐 이런 영상도 개선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하면 좋겠지만 회복이 어렵고 저희 대학도 그렇습니다. 제가 3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2주간 유엔 세일을 하기 위해서 2주간 빠지게 됐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가져온 것 중에 큰 혁명 중의 하나가 줌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으면서 밤 12시에 시간 맞춰서 강의를 7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출장 마치고 돌아와서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강을 하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제는 뭐 어디든지 거리에 관계없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교인들도 어디를 갔든지 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예배를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송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우리 장로님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외국에서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보려고 그러니까 서울서 어떻게 한글로 이렇게 키보드를 치기가 어려운 상황에 가서는 영어로 입력하면 이게 유튜브가 시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텔 방에서 한글이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튜브를 시청하려니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이제 좀 세심하게 유튜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스크린입니다. 예,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40분을 넘기지 않을 거고요. 과거에 이제 정치의 운영 원리, 여기 계신 뭐 목사님들은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신화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개척하고 그런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려면 책 2권, 3권을 만들 정도의 많은 스토리를 목사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자서 복음 분투를 한다 아닙니까? 정말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목사님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말 혼자서 복음 분투를 했을 거고 저도 역시 시골 사람 진주 김상석 목사님 아까 거기 계시던데 예. 그 근처에 제가 살거든요. 예. 시골입니다. 복음 분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학 갈 때 저는 뭐 넉넉해서 미국 유학 간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유학을 하고 싶다 해서 갔는데 집에서 형제들이 모아주는 돈이 한 1,000불 정도 됐어요. 1,000불이 전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힘든 유학 생활을 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모습은 정말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새로운 운영 원리의 모델은 이와 같은 모델인데, 이게 이제 문어 자전거 비슷하다 그래서 악토퍼스, 문어를 악토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전거 이름은 악토퍼스 바이크입니다. 문어 자전거입니다. 이런 자전거가 있냐고요? 있어요. 어디에서 제가 발견했냐면 오스트리아에 가면 모차르트의 고향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고향은 소금 광산이라고 해요. 셀츠버그라는 소금 광산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자전거가 있어요. 그럼 저 자전거를 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 저기 앉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를 물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서는 저 자전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를 봐야죠. 그래서 의견을 묻고 소통을 하고 합의를 보고 그리고는 함께 모두가 페달을 밟아서 그래야 움직이는 그런 것이 문어 자전거의 모습입니다. 이게 굿 가버넌스, 요즘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행정학이나 사회학에서 강조하는 굿 가버넌스의 원리. 싫으나 좋으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소통하고 합의를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문어 자전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더 들어가죠.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당연히 힘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세계에 던져진 새로운 운영 원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사례로 이렇게 참고하시고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때 감동을 많이 받은 노산 이현상 시인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시를 잠시 나누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어릴 때 굉장히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목은 고지가 바로 저긴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는 여기서는 뜻이죠.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개인적인 구절을 하나 더 추가해 넣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민족이 있다. 감사합니다.